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문구쌤 화은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을미개혁과 고종의 아관파천, 그 1년의 길었던 과정들을 한꺼번에 배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도 찍고 편집하느라 정말 쉽지 않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관파천 이후에 진행되었던 독립협회의 결성과 대한제국의 성립, 그리고 그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차근차근 저의 설명과 필기를 잘 참고하셔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두세 번 정도 읽으시면서 복습하시면 여러분의 이해를 공고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IM문구쌤.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타이완과 랴오둥반도를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았습니다. 게다가 두둑한 배상금도 챙겼죠. 일본은 신났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청나라를 이겨먹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상황을 보다가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서 랴오둥반도를 청나라한테 돌려주라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게 삼국 간섭이에요. 결국 일본은 청나라한테 랴오둥반도를 돌려주면서 두둑히 돈을 챙겼지만 러시아를 향해서 이빨을 으드득 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일본은 밥상 다 차려서 러시아한테 넘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우리의 국모를 처참하게 시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운 을미사변을 저지릅니다. 곧 이어 3차 갑오개혁이라 불리는 을미개혁을 단행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태양력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연호를 건양으로 세우며 우리 민중을 분노케 했었던 건 바로 단발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우리의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의 소중한 머리를 함부로 자른다? 그거에 대항해서 일어났었던 게 을미의병입니다. 결국 고종은 일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빼고 자신의 안위를 보호받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합니다. 그게 1896년 일어났던 아관파천이죠. 그로 인해 갑오을미개혁은 중단되고 그 내각의 중심이었던 김홍집은 살해당하고 갑오을미개혁은 근대적인 개혁이었지만 결국은 일본에 의존했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약 1년 정도 고종이 지내면서 을미개혁을 중단을 시킵니다. 갑오을미개혁에서 2차 갑오개혁 때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 팔아문을 칠부로 바꿨다라고 알려드렸는데 내각을 없애고 다시 의정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도가 8도에서 23부가 됐다였는데 23부를 13도로 바꾸고 을미개혁에서 가장 민중을 분노케 했었던 단발령을 중단시킵니다. 그러고 의병들한테 해산을 권유하죠. 내가 너희들을 분노케 한 단발령을 중단시키고 이제 안 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해산하라 라고 말이죠.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있다 보니까 일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안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세력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은 러시아를 포함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런 열강들한테 조선의 이권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런 때에 정부의 요청을 받고 미국에서 한 인물이 날라오게 됩니다. 이 인물은 급진개화파로서 갑신정변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사실 그 이름 말 맞다나 쿠데타였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은 비참하게 죽고 혼자 살아남아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조선인 최초로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됩니다. 필립 제이슨, 그는 서재필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조선에 다시 입국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문과 영문판을 함께 내놓은 독립신문을 내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문 이름 들었을 때
정부에서 열흘에 한 번씩 찍어냈었던 신문 한성순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거는 민간에서 나온 독립신문입니다. 그리고 개화파 관료들과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재필을 중심으로 독립협회를 세우고, 예전에 우리가 청나라한테 사대를 할 때 청나라 사신이 오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맞이했었던 영운문과 모화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우리가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우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독립문을 세우는데 누구나 기금을 내면 독립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해서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영운문이 있던 자리에 파리에 개선문을 본따 독립문을 만들고, 모화관이 있던 자리에 독립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세력이 다양했습니다. 개화파 관료들과 학생, 노동자, 농민, 그리고 시전상인 많이 모였었죠.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록 신분에 대한 그 남아있는 느낌이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모여서 독립협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공부하고 깨우쳤죠. 독립협회의 목적은 우리 불쌍한 조선의 민중을 깨우치자, 민중을 계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에서 강연회를 열고 토론회를 열고 날마다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공부했었죠. 대표적인 사례로 갑오개혁 때 만들었었던 국기를 걸고 우리가 직접 사용하자라는 얘기부터 애국가를 만들고 우리가 그 애국가를 공식적으로 해서 부르자라는 얘기까지 말이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계속 있다 보니까 독립협회가 백성들을 교육만 시키기에는 이 시국이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열강이 우리나라한테서 뜯어간 이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적어놨거든요. 미국은 금강 채굴권, 독일도 광산 채굴권, 일본은 금광 광산뿐만 아니라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엄청 따내갑니다. 특히나 심했었던 게 바로 러시아였던 거죠. 러시아는 제가 이따 설명할게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종이시여 돌아오셔서 러시아 공사관에 계속 계시다 보니 우리가 열강한테 탈탈 털리고 있고 고종도 면이 안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돌아오세요. 그래서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단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 범위 안에서 시위대, 진위대, 친일 이 병력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돌아와요. 그리고 1897년 여론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청나라로부터 벗어난 자주 독립국이니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국임을 선포하여 황제에 취임하게 됩니다. 연호는 광무로 말이죠. 그래서 1897년부터 조선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열강들이 황제국가가 된 것을 승인을 받았고요. 자, 그런데 황제국이지만 러시아의 신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대한제국한테 요구를 되게 많이 해요. 첫째로 부산의 저령도 조차입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입니다. 바다가 얼어서 배가 정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구를 찾으려면은 연료를 보충할 수 있고 식량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기착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 위치가 좋은데 부산의 저령도로 찜하고 대한제국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처럼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대한제국에 파견을 하고 한러은행을 설립하자고 계속 압박을 넣는 거죠. 이거 나라만 바뀌었지 결국은 열강들이 우리한테 하는 짓이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1898년 독립협회가 나서게 됩니다. 종로 거리에 1만 명이 넘는 민중이 모여요. 그러면서 10,000명의 백성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만민공동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운동의 상소문, 구국운동 상소문을 열어서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이권을 막 뺏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굉장히 비판하고 규탄을 합니다. 인터넷과 전화와 스마트폰이 없는 이 시대에 1만 명이 모였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2016년에
촛불혁명이 열렸을 때에도 사실 다들 긴가민가 했어요. 많이 모일까? 그러다가 아무도 안 모이면 나라도 가서 자리를 빛내야지 그랬던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하물며 이 시대도 인터넷과 전화와 스마트폰이 없는데도 1만 명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이 모든 조건들을 철회합니다. 다만 울릉도 산림 체벌권 이런 것들은 계속 요구하면서 가져가고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진행합니다. 민중을 계몽시켜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운동들이 있다. 대한제국의 국권은 주인된 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자주국권운동. 그게 만민공동회로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규탄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유민권운동입니다. 신체의 자유, 개인의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합니다. 사람들이 독립협회 강연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치개혁운동입니다. 실은 이때 보수파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고인물은 썩잖아요. 부정부패가 극심한 겁니다. 게다가 갑오개혁 때 폐지됐었던 고문과 연좌제를 부활하려고 시도를 하자 독립협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압박을 하죠. 그런데 이 보수파가 봤을 때 독립협회를 이끄는 저 서재필 저놈 갑신정변 때도 그렇게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더니 역시나 똑같구나 하면서 미국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이때에 독립협회는 다시 한번 만민공동회를 열고 집회와 시전 상인들의 시장을 철수하는 철시, 일종의 파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시를 통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연좌제 부활 시도를 없애버리고 비록 서재필은 추방당했지만 윤치호를 중심으로 독립협회가 개편되면서 박정량이라고 하는 관리를 중심으로 개혁 내각이 성립됩니다. 이 박정량은 누구냐면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1876년 문을 열게 되었을 때 고종이 조사시찰단을 암행어사 형식으로 일본에 파견했다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이 박정량이 그 조사시찰단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개혁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관민공동회와 독립협회가 고종 황제로부터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걸 옆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1898년 10월에 열렸었던 만민공동회는 정부 관리들도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관민공동회라고 이루어집니다. 개혁 내각을 이끌었던 박정량과 함께 정부 관리들이 참여를 하고요. 전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 개회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이거 하나는 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한다면 무엇이든 될 줄 안다. 대한제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보자 라는 취지의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백정 출신이 양반 관리들 앞에서 말을 한다. 이거는 조선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 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고 그것을 정부 관리들이 듣게 된 겁니다.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채택됩니다. 6가지의 간단한 사항인 것 같지만 그 뜻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1조에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해서 우리의 국권을 지켜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아, 황제의 권한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제국이 자주 국가임을 드러내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조항들을 보면은 사실상은 황제의 권한을 제한을 하는 입헌군주국을 지향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 갑신정변에서 갑오개혁 때부터 이야기했었던 재정의 일원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안 지켜지고 있었다는 의미였거든요. 갑신정변에선 호족, 갑오개혁에서는 탁지아문, 드디어 독립협회의 헌의 6조에선 탁지부를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들한테 알려줘라. 근대적인 그 관점으로 국민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갑오개혁 때 정해진 내용들인데 보면
헌의 6조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이거를 지켜라라고 민중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 내각의 수장이었던 박정양은 이 헌의 6조를 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갑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 헌의 6조를 재가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 관민공동회에서 중추원의 관제가 선포됩니다. 중추원은 원래 갑오개혁 때 자문기구로 만들어졌었는데 유명무실해졌다가 독립협회에서 이거를 유럽의 상원의회처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드디어 관제가 선포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중추원을 구성하는 50인은 황제 측에서 추천한 25명,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추천한 25명을 구성으로 해서 입법권, 정부의 안건을 심사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에 자문을 줄 수 있는 그 권리들을 의회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부패를 자행했었던 보수파가 이 소식을 듣자 자신들의 자리가 뺏길 게 두려운 거예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이거를 요구를 하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독립협회를 모함합니다. 쟤네들 저러는 거 당신이 황제 자리에 오는 거를 만족하지 않는다. 황제를 없애버리고 저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하는 공화정을 세울 거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냐면 갑오을미개혁 때 왕권이 제한이 됐잖아요. 국내부를 따로 만들어서 왕권을 제한을 하고 재정의 일원화를 통해서 또 왕이 이렇게 재정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권한을 침해당한다 이거에 굉장히 고종은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리고 그 간부들을 체포합니다. 그러자 10,000명이 또 모여서 공동회로 저항을 하면서 독립협회 해상명령 철회, 간부들 석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놀랍니다. 그래서 보부상들을 중심으로 어용단체인 황국협회를 만들어서 이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고 있을 때 시비를 걸어서 충돌하게 만들어요. 결국 싸움이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이 부상자까지 나오니까 고종 황제가 독립협회 대표랑 황국협회 대표를 불러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갑오개혁 때 해상공국에서 상리국으로 보부상을 관할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라고 했잖아요. 보부상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와 황국협회 대표들을 불러서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중추원의 관제를 황제 측 사람들이 더 많게 해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그 뜻대로 중추원 관제를 다시 개편을 해서 황제파가 다수를 차지하게 하고 독립협회와 국민들 측은 소수를 차지하게 돼서 이렇게 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황국협회는 이 이후에 바로 해산을 하고요. 그런데 이 중추원 의회 회의에서 정부 측 관리로 누구를 우리가 스카우트할 것인가 얘기하다가 일본의 망명주기였던 박영효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박영효가 갑신정변 때도 일 치렀다가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또 2차 갑오개혁 때 내각의 주도권자로서 했다가 고종과 그 중전이 역모의 혐의를 씌워서 일본으로 다시 망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놈들이 이 박영효를 불러일으켜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고종 황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을 시키고 그 간부들을 체포하고 독립협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1899년에 독립신문도 폐간을 시켜버리고요. 만약에 고종 황제가 영국이나 유럽의 입헌군주국인 나라들을 모방을 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그 길임을 좀 알았다면 우리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궁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드라마화돼서 나왔는데 조선 왕족이 독립운동에 성공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내고 입헌군주국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라는 상황을 가정한 드라마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민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립협회의 역사적인 의의는요, 외세의 국내 정치 간섭과 그들이 우리로부터 이득에 대한 그 권리를 빼앗아가는 거에 대해 극렬히 저항을 합니다. 그것도 민중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민중이 가져야 될, 민중이 인식해야 될 그 권리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민들이 머리가 깨이기 시작하고 계몽되어서 그 민권의식이 상승된 거예요.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은 위로부터의 근대화 개혁운동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다만 안타까운 건 러시아만 집중 포격을 하고요. 물론 러시아가 아주 집중적으로 대한제국의 이득을 뺏어가려고 아주 혈안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립협회가 우호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서재필부터가 미국 시민권자 됐고 미국 이름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그거 안 썼으면은 반역자, 영모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열강의 침략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그 한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종 황제는 민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는 사이가 멀어질 대로 멀어졌고 아내인 명성 황후는 이미 죽었고요. 민족은 자기가 뻥 하고 발로 차버렸죠. 그래서 그는 홀로 개혁을 해보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1899년 광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의 연호를 따서 진행되었었던 광무개혁은 1899년부터 시작돼서 1904년 러일전쟁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광무개혁의 목표는 점진적인 개혁,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구본신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고 우리의 속도대로 맞춰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자라고 했고요. 그 개혁의 방향은 황실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랑 경제, 사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치적으로는 특별 입법기구였던 교정소를 설치합니다.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동학농민운동에서 1차 분기 때 전주화약 이후로 정부가 설치했었던 개혁기구가 교정청이었잖아요.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 대한국국제는 몇 가지 조항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제국은 황제가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국이라는 거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군대를 통수하고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고 판단하며 실제로 집행을 하는 행정권까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권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는 국가의 으뜸이 되는 머리로서 원수의 자리에 올라 원수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시위대, 친위대, 진위대의 병력을 늘리고 장교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걸 보도록 할게요. 갑오개혁 때 설치됐었던 왕실 사무를 담당한 국내부의 밑에 여러 가지 부서들을 설치를 하고 계획들을 진행합니다. 국내부 밑에 근대 시설을 담당하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 기관들을 두고요. 또한 내장원을 설치해서 홍삼을 국가가 전담해서 팔 수 있는 홍삼 전매권과 상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세금을 걷는 상업세를 흡수를 합니다. 이거는 국내부를 통해서 황실에 돈이 모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세 수입, 세금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황실의 재정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광무개혁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게를 발급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는 토지를 소유한 주인이 따로 있으면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경작자의 권리를 또 인정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지 관계였습니다만, 이제는 개인이 토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열강, 특히 일본 상인들이 불법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자기 걸로 만드는 일들이 나오게 되니까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치해복권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최애국 대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남발해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을 하는 기구로서 양지하문을 설치해 전국의 군현 3분의 2 정도의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강원도랑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계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걸 담당했던 관청은 지계하문이고요. 이 지계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 토지는 얼마나 있는지를 세세하게 적어 놓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제1은행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나라에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 일본의 돈을 우리나라 시중에서 확 쓸 수 있게 은행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개항을 하고 조일무역규칙, 조일소 조규 불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민중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나온다고? 그래서 대한제국에서는 이 제1은행권이 유통되는 걸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국가은행을 설립하고자 추진을 하게 됩니다만 1904년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러시아를 침공함으로써 결국은 중단되죠. 전제 군주국을 표방한 대한제국은 뒤이어서 1899년 청나라랑 대등한 관계로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청국의 황제와 대한제국의 황제가 동등하게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4대 했었잖아요. 당신은 황제, 나는 제후국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인 부분을 보자면 경제적인 부분과 두부 자르듯이 딱 하고 나눌 수는 없는데 사회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거를 따로 뒀습니다. 식산흥업 정책입니다.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대한제국의 문물들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회사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학교도 만들고 말이죠. 전화, 우편, 전차, 철도 등의 근대 시설을 만들고 그 관련된 회사들도 만들게 됩니다. 섬유, 운수, 광업, 철도, 금융, 개통으로 말이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종로 거리가 굉장히 시골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근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어서 제가 얘기할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냥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업학교, 상공학교, 광무학교라는 실업학교를 만들어서 후진들을 양성하게 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 해외에 유학생으로 파견해서 많은 걸 보고 돌아와 대한제국을 위해 일하라면서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대화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민중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턴 것도 아니에요. 토지를 재고 측량하는 그 과정과 조세를 걷는 그 과정에서 부패한 집권층들과 그 밑에 있었던 하수인들이 민중을 계속 쥐어짜는 겁니다. 수탈이 너무 심하게 자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활빈당의 그 논설문을 보시면 개화정책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결성을 한 활빈당, 영학당 이런 단체에서 농민봉기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광무개혁이 근대적인 산업화를 위해서 진행했었던 개혁이다 되게 띄워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개혁의 이면에 대해서도 조명을 하더라고요. 광무개혁의 의의는 양지하문과 지계하문에서 나온 그 지계를 통해 개인의 토지 소유를 확립할 수 있었던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땅땅땅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이지만 대한제국의 상공업이 발전했어요.
다만 그 개혁을 이끌고 있는 집권층, 특히나 고종은 자신의 권한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중을 쥐어짠 거예요. 민의 권리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고 무조건 황제, 모든 권한은 황제, 올리 황제한테만 집중했었던 거죠. 거기에 집권층들이 감시가 소홀해지니까 부정부패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견제 수단이 없잖아요. 게다가 러시아, 일본, 미국, 특히나 일본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이 모든 돈이 민중을 쥐어짜고 외국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특히 일본한테요. 그러다가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짐으로써 이 광무개혁이 중단되고 대한제국은 일본한테 내정 간섭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독립협회의 활동과 해산,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시행했었던 광무개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일 전쟁부터 경술국치,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기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마음이 무겁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고 누군가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